미셸 에켐 드 몽테뉴 셔 에콤 드 몽테뉴는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문학자이며 수상록의 저자이다. 자기의 체험과 독서 생활을 근거로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변천하는 대로의 인간을 그렸다. 자연에 대하여 단순히 몸을 맡기는 데에 인생의 지혜를 추구하였다. 몽테뉴는 38살이 되는 해에 프랑스 남서부 시골의 영지로 내려갔다.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자신의 시도를 신중하게 모은 글, 즉 에세이를 쓰는 일이었다. 여기서 에세이란 단어는 딱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성찰적이면서 유연한 것을 의미한다. 고전에 해박했던 몽테뉴는 삶과 죽음, 가르침과 배움, 지식, 인간 본성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해 성찰하고자 했다. 그가 서재로 삼은 탑에는 인간 지식의 허약함을 말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격언이 새겨져 있었다. 서재의 창을 통해서는 주변 구릉지대의 넓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몽테뉴는 자신의 사색의 주제가 대체로 자기 자신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는 대화를 활발히 이끌고자 하는 방편이었다. 몽테뉴는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뽐내는 자서전 따위를 쓰는 오늘날의 최고 경영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새로 발견해내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 자신의 면모를 새로 바라보면서 그는 전체 인류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인간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그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불완전함과 이성의 한계,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결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철학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었다. 그의 사상은 고유한 서재가 아니라 말 한 장 위에서 솟아 나온 것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도 저술을 일로 삼던 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과 달랐다. 첫째, 그는 행동가였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사관으로 일하기도 했고 사업가였으며 보르도 시장도 역임했다. 이런 이력을 거친 뒤 은퇴하여 인생과 알매대하여 사색을 한 것이다. 둘째, 그는 반교조주의자였다. 그는 매력있는 회의주의자였고 불완전하되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성격이 분명하고 성찰적인 저술가였다. 무엇보다 그는 위대한 고전의 전통에 서서 인간이 되고자 한 사람이었다. 중세시대 피레네 산에 자리한 뭉타이유 마을은 이단적이고 괴벽스러운 사상의 중심지로 일찍이 그 유례가 없는 종교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지역은 또한 십자군 및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을 다룬 이야기로 유명한 롤랑의 노래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이 1490년대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과 16세기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았던 위구노파의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다양하고 좀처럼 보기 힘든 신앙의 본거지로서 그 명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1533년 이러한 접경지대에서 이지적인 반체제 인사 미셸 드 몽테뉴가 배출되었다. 그는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 출신의 후손이다. 몽테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수백 쪽에 이르는 글 속에는 특이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몽테뉴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사적인 문서, 즉 유언장을 보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매우 불편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오랫동안 귀족의 지위를 누려온 아버지의 혈통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 대단하지 않은 귀족 칭호와 함께 미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영지를 사들인 것은 보르도 지방에서 청어와 와인 장사를 했던 성공한 증조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소금에 절인 대구를 팔아번 돈으로 이 성을 1477년에 구입했고 몽테뉴의 아버지는 거기에 건물을 몇 채 더 짓고 경작지를 넓혔다. 그러나 몽테뉴가 유독 아버지에 대해서만 거리낌 없이 후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관대한 분으로 형제가 두터운 가문의 출신이다. 그분은 근엄함과 온화함, 그리고 겸손함의 기품을 지녔다. 품위와 예의 바른 행동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모든 운동에도 뛰어났다. 계단을 오를 때면 언제나 한 번에 서너 계단을 뛰어넘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능변이었다. 집에서는 성인의 버금가는 교양인들을 맞아들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마치 현인의 말씀인 양채로 했다. 그도 관대하고 공공심이 깊은 영혼은 없었다. 아버지가 미셸을 위해 마련한 학습 계획의 핵심은 어린 미셸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가르침대로 고결한 생애에 필요한 최선의 모델인 고전의 조예가 깊도록 수양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미셸은 6살 때까지 오직 라틴어만 배웠다. 아버지로서는 라틴어가 편했을 것이다. 그 자신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에 능숙한 언어학자였기 때문이다. 한편 아버지는 자신의 잣대를 온 집안 식구에게 적용했다. 13살이 되자 몽테뉴는 학교를 떠나 그 후 8년 남짓 젊은 귀족에게 어울릴 만한 교양 있는 교육을 받았다. 그런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예절과 전쟁의 기술을 가르친 여러 아카데미 중에 한 곳 또는 파리의 궁정에서 배웠을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몽테뉴가 보르도나 툴루즈에서 법률 공부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로써 그는 사법권을 가진 행정장관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몽테뉴가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키게 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37살까지 1550년대와 1560년대의 대부분을 행정장관으로 보냈다. 법을 다루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몽테뉴는 큰 불만 없이 이 직업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자질로 인해 몽테뉴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1557년에서 157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그가 일한 곳은 지역의 최고 법원으로 프랑스의 최고 법원으로 꼽히는 8개의 고등법원 중의 하나인 보르도 고등법원이었다. 당시의 관직이 그렇듯 몽테뉴는 관직을 돈을 주고 샀고 은퇴할 때는 되팔았다. 이러한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는 위선적인 법에 대해 몽테뉴가 갖고 있었던 냉소주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장관으로 일하면서 몽테뉴는 시시콜콜한 일상적인 업무를 비롯해 정치라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다. 이는 종교 전쟁의 시기였고 고등법원은 분쟁에 휩싸인 상태였다. 게다가 지역사회의 중요인물로서 파리의 궁정에 머물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몽테뉴의 관심을 제일 많이 끌었고 훗날 그가 논평하게 될 교훈을 얻은 것은 법체계의 결함과 인간 행동의 약점들이었다. 10여 년 이상 법조계에서 생활하면서 어느덧 자신의 나이가 40살에 이르고 있다는 자각이 들자 몽테뉴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그리고 고갱이 중년의 나이에 인생을 전환한 것에 비견할 만하다. 1570년 미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몽테뉴는 38세가 되던 해부터 삶과 문학에 대한 소박한 생각들로 수상록을 쓰기 시작했다. 이때 몽테뉴는 법학을 공부한 이유로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참사관으로 13년을 근무한 후였다. 그러나 몽테뉴는 법과 정치의 음모에 신물이 났다. 법과 정치를 애초부터 좋아하지 않았지만 32세의 나이에 장질환으로 갑자기 요절한 절친한 친구의 죽음은 몽테뉴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몽테뉴는 만사가 귀찮았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결국 몽테뉴는 고등법원에 사표를 냈고 옛 집으로 돌아가 은둔했다. 보로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도르도뉴 강두기로 포도밭에 둘러싸인 산허리에 우뚝 세워진 중세의 성이었다. 몽테뉴는 옛 탑의 벽에 라틴어로 은퇴를 자축하는 글을 남겼고 이 탑을 개조해서 개인용 예배실과 침실 및 서재로 꾸몄다. 성의 한켠에는 탑이 솟아 있었는데 그 탑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원형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 벽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벽에 남겨진 몇몇 구절은 아직도 뚜렷이 읽혀진다. 1571년 38세의 나이에 생일날이 기도한 2월의 마지막 날에 미셸 드 몽테뉴는 법원의 공적 업무에 넌더리가 난 까닭의 고향의 품으로 은퇴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는 나에게 허락된 절반 이상 남은 삶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이 허락한다면 그는 이 안식처, 조상이 남긴 즐거운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의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몽테뉴에게 독서는 삶의 커다란 위안이었다. 은퇴 이후로 독서가 나를 위로한다. 독서는 괴롭기 짝이 없는 게으름의 짓누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언제라도 지루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고통이 엄습할 때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극단적이지만 않다면 그 날카로운 예봉을 무디게 만든다. 침울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려면 그냥 책에 기대면 된다. 몽테뉴는 새롭게 찾은 여유로운 시간에 글을 쓰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쓰고 싶었던 글은 당시 사람들처럼 종교에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글을 쓰고 싶었다. 여태껏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의 책을 쓰고 싶었다. 따라서 그는 수상록에서 이 새로운 문학적 형태를 아무것도 쓸 것이 없어 내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는 나 자신을 주제로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라고 설명했다. 그때까지 사색가라기보다는 행동가로 알려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시도인 듯했다. 그 자신의 설명을 빌리면 몽테뉴는 덤벙대고 수다스러우며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고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사교적인 성향이었고 말을 타고 시골길을 끝없이 달리기를 즐겼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자신에 대한 글을. 몽테뉴는 1571년에 갑자기 철학자로 변신했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였던 셈이다. 더가 우정을 나눈 친구 라보에티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슬픔의 충격으로 그는 삶을 되돌아보며 남은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몽테뉴는 중세 사상의 흔적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았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확신이 시들어가면서 르네상스와 계몽시대의 사상가들은 신의 계시보다 이성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섰다. 몽테뉴는 중세의 위기에서 탈출하려던 최초의 인물로 난 다른 문제보다 나 자신을 연구했다. 이것이 내 형의 상학이고 내 물리학이다.
라고 말하듯이 이런 탐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몽테뉴는 삶이 버거울 때면 커다란 서재를 갖추고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동물로 살아가는 삶의 이점을 살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로는 언젠가 배로 여행을 하다가 사나운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다. 맹렬한 파도가 선박을 삼킬까봐 두려워 승객들은 모두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한 승객만은 평정을 잃지 않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은 채 구석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로 돼지였다. 우리가 그렇게 높이 칭송하고 또 그것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존중하는 이성이 인간에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를 고문하기 위해서라고 감히 결론 내려도 괜찮을까? 만약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된 결과 그것을 얻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는 평정과 안위를 잃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지식이란 것이 우리의 처지를 피론의 돼지보다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지식이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미셸이 은둔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후에는 이탈리아로 장기 여행을 떠났는가 하면 1580년대에 보르도의 시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했고 나중에 왕이 된 앙리 4세가 법개혁을 추진했을 때 조언자 역할을 했다. 몽테뉴는 1565년 그보다 12살 아래인 프랑수아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명망 있는 보르도 가문 출신으로 몽테뉴를 사윗감으로 맞이했다. 몽테뉴가 알차면서도 바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아내인 프랑수아가 남편이 영지에 있는 성탑 안에서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탐색하는 데 파묻혀 그의 오랜 퇴직 생활 동안 몰두했던 지필에 대해서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몽테뉴는 결혼이 황금빛의 새장과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간결하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시 몽테뉴는 인문 정신을 겸비한 법률가이자 시인이었던 절친한 친구인 보에티에 뿐만 아니라 동생과 존경했던 아버지, 그리고 2명의 자녀들을 잃는 등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6명의 딸 가운데 오직 1명만이 겨우 몇 개월을 넘겨 살았을 뿐이다. 당시 역병과 전쟁이 계속되었던 탓이기도 한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죽음과 상실의 가혹한 시련이 계기가 되어 은퇴 후 성탑에 틀어박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몽테뉴는 자기 자신과 죽음의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끔찍한 세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 에세이를 쓰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즉 형식은 자유롭고 특별한 고성이 없으며 어떤 주제로 글을 써도 무방한 문학 장르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에세이라는 장르를 만든 장본인만큼 통찰력 있는 글을 쓴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몽테뉴의 대담한 계획은 아연실색할 정도였다. 그가 공언한 목표는 간단히 어떤 주제를 고른 다음 그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을 좇으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세이의 목적은 다루는 주제에 대한 개념적인 진술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분석과 자기 현시에 있다. 몽테뉴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몽테뉴는 일반적인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추격해서 보여준다. 몽테뉴 이후 너 자신을 찾아라 라는 말은 철학의 중심 화두가 되었다. 따라서 몽테뉴는 옛 세계와 근대 세계를 이어주는 경첩, 즉 그리스 로마의 고전과 오늘날 회고록이나 고백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요컨대 몽테뉴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옛 격언을 자서전을 써라라는 뜻으로 해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몽테뉴는 무계획적인 철학자를 자처했다. 쉽게 말하면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사람이란 뜻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 로마 고전을 탐독했다. 아버지의 고집에 가족 모두가 몽테뉴 앞에서는 라틴어로 말해야 했다. 또한 몽테뉴는 아침마다 실내악을 들으며 잠에서 깨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몽테뉴는 그렇게 배운 모든 것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옛날부터 내려오던 수수께끼 같은 의문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사색하며 해답을 찾으려 했었다. 몽테뉴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아탑에 파묻혀 지냈다. 그는 14세기의 둥근 탑을 개인용 서재 및 예배실, 한마디로 피신처로 삼았다. 보르도를 떠나자마자 그는 탑을 개조해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꾸몄다. 영지를 운영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번잡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곳에서 살고 일하면서 고독을 즐겼다. 1층에는 작은 예배실과 뒤쪽으로 용을 도살하는 미셸 성자의 모습이 그려진 아담한 제단이 있었다. 예배당 위로 침실이 있었다. 몽테뉴는 침실에서 예배당까지 이어지는 소리관을 파두어 신장결석으로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할 때도 예배실의 미사를 귀로는 들을 수 있었다. 침실 위로는 서재가 있었다. 책상 하나, 벽 전체를 두른 반원형의 책장이 있었다. 그는 1천여 권의 책을 서재에 보관했다. 라보에티가 세상을 떠난 후에 물려받은 책도 상당히 많았다.
에라스무스처럼 몽테뉴도 아포리즘 수집가였다. 그는 좋아하는 아포리즘을 남겨둘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다. 몽테뉴는 에우리피데스, 루크레티우스, 사도 바울, 플리니우스, 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등 고전과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글에서 선별한 54개의 아포리즘을 천장의 나무 들보에 새겨두었다. 나는 간혹 나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려 말하는데 그 이유는 언어 구사력이 허약하기도 하고 가끔은 나의 지력이 허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글을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최근의 글을 공격하는 성급한 비평의 무모함을 저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난 다른 사람의 위대한 명성 아래로 나의 허약함을 숨겨야 한다. 수상록에서 몽테뉴는 개인적 삶의 사소한 부분들을 통해서 철학적 문제에 파고들었다. 그는 아침의 세면과 배변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은 열정으로 다루었다. 우리는 그의 신장결석과 성생활, 취미였던 낙서,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 심지어 그가 저지른 작은 죄까지도 수상록에서 읽을 수 있다. 몽테뉴는 예민하고 실리적인 사람이었다. 고등법원 참사관으로 13년을 근무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살던 남프랑스는 16세기의 구교도와 신교도 간의 종교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따라서 신이 그들의 편이라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파괴가 그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몽테뉴는 급진적 회의주의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아는가가 그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는 신의 계시를 믿지 않았고 사소한 것에 감춰진 큰 의문의 답을 구하려 했다. 어떤 사람이 지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인 사람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찾는다. 우리는 제한적인 경험을 통해 지적인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검정 옷을 즐겨 입고 엄숙하게 보이는 존재들이라고 결정짓기 쉽다. 그렇다면 벌거벗은 원주민은 어리석은 존재일까? 몽테뉴는 16세기의 스토아 철학자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세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데 필요한 해안과 경험을 이야기한 프랑스의 세네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아포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몽테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몽테뉴는 자기인식과 성실을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다. 만약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것이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측량할 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유익하고 적절한지를 잣대로 삼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진실이라 믿는 것은 정말로 진실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아포리즘은 지금도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우리는 진실을 감추는 데 익숙한 기업가, 홍보 담당자, 정치인 등의 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라도 믿어버리는 듯하다. 몽테뉴였다면 헛소리 마 라고 질책했을 텐데 말이다. 몽테뉴는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인 표현을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수상록은 다분히 폭로적이고 호소적이다. 몽테뉴의 철학에서 감추고 꾸미며 속이는 짓은 가장 중대한 죄였다. 진실된 사람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며 애둘러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만 이해할 뿐이다. 따라서 단어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은 공공사회의 배신자이다. 단어는 우리가 서로의 바람과 생각을 교환하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살 수가 없다. 서로에 대해 알 수도 없다. 단어가 우리를 속인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국가의 결속마저 느슨해질 것이다. 수상록의 원제인 에세아는 프랑스어에서 시도를 뜻한다. 몽테뉴는 자신의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을 비롯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려 했었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말로 풀어내려 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요하여 현명해져야 한다. 물론 그의 수상록이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일 수는 없다. 그는 너무나 회의적이어서 최종적인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아니, 그런 대답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몽테뉴에게 즐거움은 최종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즐거움을 찾았다. 그가 수상록 글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한 이유, 요컨대 수상록이 무려 1200쪽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된다. 몽테뉴의 수상록 에세인 아포리즘들은 고결함과 세속성, 해학과 유쾌함이 신나게 결합된 종합 선물 세트이다. 몽테뉴에게 지식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확실성이 불가능하다면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는 그의 신조였다. 그러나 경험과 경험에 대한 반응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결국 에세이는 주로 사건과 일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사상을 주로 다룬다. 허영심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의 많은 부분은 몽테뉴가 1580년에 가족을 떠나 1년 6개월 동안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것을 더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로운 것과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욕구는 여행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지만 이외의 여러 사정들은 부수적이다. 집안일에 신경 쓰는 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벗어나 본다. 집안일은 너무나 단조롭고 성가신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늘 잘못되어 가는 일이 있다. 나의 일거리들을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하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풀려간다. 그러나 정작 일에 몰두하려치면 온갖 근심거리가 파고든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걱정거리인 장소에 머무른다는 것은 불행하다. 집을 벗어나 모든 잡념을 털어버린다. 집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 여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이 되고 마음 가는 대로 돈을 쓰게 된다. 몽테뉴가 은둔 기간 동안 이탈리아 여행과 같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만 골몰한 것은 아니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보르도의 시장을 맡기로 했으며 정계에 투신했다. 보르도 지방의 유력하고 권세 있는 가문은 부르봉 왕가였는데 이 가문의 수장인 나바르의 앙리는 훗날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충성을 서약하고 궁정에서 한때 머물렀던 것이 인연이 되어 가톨릭 교도인 여왕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평화 유지 노력에 관여했던 몽테뉴는 1588년 신 국교 간의 중재에 힘써 달라는 여왕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몽테뉴는 보르도의 시장직의 카트린과 앙림 모두 그를 추천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몽테뉴는 앞으로 1년에 걸쳐 계속될 임무를 띠고 파리로 향했다. 그러나 곧 파리의 정치적으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중립자적 입장이 의심만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파리 가톨릭 운동의 지도자들은 몽테뉴를 위구노파인 앙리의 측근으로 간주하고 바스티유 감옥에 가두었다. 이때 카트린이 거세게 항의하자 4시간 만에 몽테뉴는 풀려났다. 당시 통풍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몽테뉴는 자신의 안위보다 건강이 더 신경 쓰였는데 이때의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했다. 처음으로 감옥을 경험했다. 풀려나긴 했지만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6살의 중년인 몽테뉴가 무려 30살이나 더 어린 여성 숭배자를 만났던 것은 파리 체류 기간 동안이었다. 이 어린 숭배자가 있어서 몽테뉴는 1592년 사망할 때까지 4년여 동안의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18세기의 문학을 좋아하는 여성이나 여성 문학가를 자처하는 블루 스타킹이었던 군에는 오래전 아버지를 여유였는데 몽테뉴에게 새로운 양부모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설득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상류 사회에서 이러한 관계가 보편화되기 한 세대 전에 이미 그녀는 문학계에 심취한 좋은 가문 출신의 여성으로 특별한 사례를 만든 것이었다. 몽테뉴는 구르네를 자신의 저작권 유언 집행자로 지정했다. 몽테뉴 사후에도 구르네는 몽테뉴 집안에서 1년 넘게 머물렀고 수상록의 주요 편집자이자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고만 한 노인과 열정적인 젊은 숭배자 사이의 관계가 몽테뉴의 말년에 카탈한 위안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몽테뉴는 자신의 삶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교훈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그러나 몽테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자유였다.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600권의 책을 썼던 로마 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박학다식이 정작 그 자신들에게는 어떤 소용이 있었을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던가? 그것이 상식의 문지기에게 일어났던 불행을 덜어주었는가? 몽테뉴에 따르면 지혜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모든 기존의 입장과 권위 있는 견해 또는 관습은 의심에 붙여져야만 했다. 행동과 느낌, 그리고 사고는 오직 자신의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적인 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영웅주의는 언제나 미심쩍은 것이었다. 몽테뉴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타나는 평판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서 더러운 망토를 걸치고 지극히 평범한 언어로 말을 하면서 마을에 나타나 대학의 학자들에게 다가갔다면 그 학자들의 과반수가 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했을 것인지 궁금해했다. 영혼의 위대함은 신분의 상승이나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다. 위대한 영혼은 적절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고상한 것보다 온건한 것을 더 좋아함으로써 스스로 교양인임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삶을 훌륭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위하는 방법처럼 얻기 어려운 지식은 없다. 명성보다 덧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명예를 건네주는 행운이다.